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12월 첫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노스볼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챕터 11을 신청을 했고요. 미국 쪽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할 것 같습니다. 파산 신청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입니다. 스웨덴계 이 노스볼트사가 미국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챕터 11은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법정 관리와 유사합니다. 법원 주도하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해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노스볼트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면 경영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3천만 달러, 약 420억 원에 불과한데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58억 4천만 달러, 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하는 데 실패하니까 결국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죠. 노스볼트사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이 배터리 업체들과 맞서기 위해서 유럽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자체 공급망을 좀 구축하겠다라는 취지로 2016년 테슬라 출신의 임원입니다. 임원이 설립한 신생 업체인데 고객사가 대부분 유럽사입니다. BMW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BMW, 폭스바겐,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여기다 이제 독일 정부까지 투자를 해서 이 투자 규모가 총액 기준 1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1조 원 이상 투자를 받아놓고 있는데 문제는 회사는 신생업체다 보니 품질과 수율,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수요 정체와 맞물려서 아시아 경쟁사들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BMW가 이 노스볼트사의 배터리 품질 문제로 20억 달러의 배터리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이걸 이제 삼성 SDI로 돌렸는데 이게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후문인데요. BMW는 노스 이 볼트사의 주식 2.8%를 보유한 주요 주주 중 하나지만 계속해서 납품이 지연됐고요. 그리고 이 품질마저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결국 자회사이지만 지분을 투자했지만 계약을 취소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후에 노스볼트사는 전 직원 한 20%에 달하는 감원을 단행을 했고요. 공장 확대 계획도 일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한 3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비롯한 자금 조달 방안을 좀 모색을 했지만 결국 이 파산에 이르렀는데 현재 노스볼트의 최대 주주는 폭스바겐입니다.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자체적으로도 2022년 자회사 파워코를 설립을 해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법원의 법정 관리에 비슷한 챕터 11을 신청한 만큼 앞으로 채권자 협의를 거쳐서 부채 상환 일시 중단을 비롯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야 하는데 전망은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자, 노스볼트 한때는 돈이 넘친다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유럽 쪽에 이 배터리 셀 업체가 생기니까 너도 나도 BMW, 폭스바겐 이제 돈을 투자를 했지만 방금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품질 자체 수율도 안 좋고 여기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유럽 쪽에도 전기차가 안 팔리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자, 소장님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참 묘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초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노스볼트가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해서 연관되어 있는 소재 쪽은 오늘 주가 많이 빠질 거다. 대신에 LG에너지솔루션 완성 배터리는 그래도 중립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소재든 완성이든 2차 전지 오늘 주가가 거의 급등세, 폭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시장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한 건가요? 이제 유럽 쪽에 경쟁자 하나 없으니까 남은 거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K배터리다. 이건 좀 노스볼트한테는 안 좋지만 우리에겐 반가운 소식 같아요. 지난주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IRA
폐지를 검토하고 네.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런 호재는 사실은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이런 재료는요. 주말에 맞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형 업체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경쟁사가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예. 이 일감이 결국은 한국이나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재죠. 맞습니다. 예. 노스볼트사에 직접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 업체들이거든요. 이들의 경우는 단기 계약이 있는데 이게 다 무산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주가는 좀 떨어지는 게 예.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비웃듯 오늘은 이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노스볼트사가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유럽의 배터리 자립 목표는 조금 물 건너갈 가능성이 아예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보니까 이제 제품 문제 수율을 좀 보니까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의 수율 완성품의 경우 95% 이상인데 비해서 예. 지금 이 노스볼트사는 40% 미만. 10개 만들어서 6개가 불량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기술 장벽을 과소평가해서 제조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고 특히나 전국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하면서 수율을 개선하지 못한 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두 번째는 노동 환경입니다. 북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노동 시간은 적고 그렇죠. 인건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네. 이게 노동 중시 환경이 생산성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세 번째는 계속 그동안은 미래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 주요 고객들 주주이면서도 계약을 해지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초기 투자로 인해서 부채가 이제 8조 원이 넘다 보니 이거 이러다가 이제 계획된 만큼 못하겠다라는 이 보유현금 고갈로 네네. 인해서 결국 이제 채무 조정에 이르게 됐는데요. 결국 유럽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과 할 것인가, 네. 한국과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보면 일단은 먼저 유럽연합은 중국의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관제 정책을 협상 카드로 해서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가 CATL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천 기술을 차단하는 이제 미국과는 달리 시장을 내주겠지만 원천 기술, 지적재산권만은 달라라고 이제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 CATL은 내수를 바탕으로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국에서만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만들어봤지 해외에서 공장을 지어서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낸 경험이 전무하다라는 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우는 이미 미국에다 공장 짓고 수율을 한 달여 만에 한국 수준만큼 올 거로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비집고 들어갈 기회가 좀 많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스볼트 파산 신청 아마 현 상황으로는 이제 파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다음부터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미국은 아예 2차 전지를 안 하죠. 그럼 남은 게 중국 배터리, 우리 K 배터리,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유럽 쪽 시장을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린 잘 몰랐지만 유럽과 중국이 또 꽤 돈독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우리 소장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자칫 다 유럽 시장을 중국 배터리한테 뺏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노스볼트사를 만든 이유도 예. 지금 아시아에 편중된 이제 배터리의 어떤 패권을 어느 정도 견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유럽 연합 시장 내 한국 국내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을 보니 지난 2021년 70%가 넘었습니다. 네. 10개 중에 7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지난해는 54.9%까지 낮아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유럽 입장에서는 적어도 비슷한 경쟁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한국에 몰려줄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독점적 시장 지위 때문에 네.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노스볼트의 자금난과 생산 차질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고요. 이미 우리 기업들은 지금 헝가리나 이제 이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고 생산하고 네. 있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고객사의 니즈,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제 충족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스볼트사가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고는 폭스바겐이나 BMW는 이미 우리 K 배터리의 이 고객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추가적인 주문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혹시나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중국도 견제해야죠. 맞습니다. 예. 중국 업체의 경쟁이 가장 큽니다. 예. CAT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산, 이제 저가산에 리튬 인산 철 같은 이 저가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유럽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중국과의 경쟁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유럽의 배터리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역 내 이제 배터리 산업을 좀 보호하려는 정책이 한층 더 강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 새로운 규제나 어떤 도전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 주식시장, 특히 우리 국내 증시는 이번에 노스볼트 파산이 K배터리에게는 상당한 반사이익을 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가들은 좋았었는데요. 자, 그러나 유럽 쪽 시장, 유럽 전기차 시장뿐 말고 더 큰 악재가 있죠. 바로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은 지구온난화를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연기관차에게 오히려 보조금을 주겠다. 4년이긴 하지만 시장이 전 내연차로 재편이 되면 상당 기간 1, 2년만 기업이 쉬어도 이게 타격이 클 텐데요. 이 악재는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에 따른 이제 리스크는 4년 동안 네. 온전히 이제 막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전기차 시장에 그리고 배터리 업계에 아마 심각한 위기야 예.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일단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고 또 내연기관차 우선 정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현재 이미 진출하고 진출 중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죠.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푸어스 S&P는 2025년 유럽 내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한 21% 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추정치 27%보다 상당히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인프라 부족과 이제 구매 보조금 중단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 정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 대목이고, 특히나 유럽 완성차 배터리 업체가 이제 이 전기차 수요 둔화를 이유로 인력을 좀 줄이고 있고요. 네. 그게 비단 노스볼트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제 완성차 업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집권과 또 유럽 시장 위축은 K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사실 이중고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신흥 시장이라는 예를 든다면 뭐 인도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좀 개척해야 되고요. 또 기술 경쟁력을 다변화하면서 적극적인 전략 변화와 시장 다각화만이 어떤 생존과 성장을 결정질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장, 또 투자 이런 거에 어려운 것이 딱 이럴 시점에 리튬 가격이 또 반등을 하고 있고 이미 캐즘에 대한 것들은 뭐 주가 선반영이다. 즉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다. 이런 또 전망이 함께 나와요. 이러니까 참 힘든 대목이기도 한데 K배터리의 가장 힘든 시기가 지나갔다는 의견도 한켠에서는 또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예. 올해보다 19%가 늘어난 2017만 대로 예상이 됩니다. 캐즘인데도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예. 지역별로 보게 되면 중국이 한 13%, 유럽이 한 26%, 북미 시장이 가장 큽니다. 30%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예. 야 이게 트럼프 재집권인데 과연 전기차가 그러니까요. 30%가 네. 늘어날까라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본격적인 영향, 정책 변화로 인한 본격적인 영향은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내년에는 테슬라가 신규 모델을 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전기차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네. 또 한 번 네. 이제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전기차가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게 되면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역시 올해보다도 2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 변화로 인한 단기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고 소재 가격 안정화가 성장의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서 특히나 국내 기업들은 이미 북미에서 6개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요. 내년에 16개 공장이 순차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북미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어차피 이제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관심은 보호무역주의고 이제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책 변화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반사이익으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 다각도로 위기에 대한 보험들 많이 들어놓고 있고 플랜 B도 세워놓고 있는 것이 아까 잠깐도 언급해 주셨지만 ESS 여기에도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우주선 요즘 우주 사업 많이 되는데 그 우주선도 거의 배터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쪽에서 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걸로 버텨나가야죠. 어쨌든 트럼프 2.0 시대에는. 맞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경우에는 ESS 부분 매출이 50%가 LG는 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경우도 35%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K 배터리 업계의 이 탈출구가 뭐냐? 캐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의 수익 다각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예.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나 AI,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이러한 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이 ESS 장치가 이제 폭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ESS의 이제 시장 전망을 보니까 지난해 185기가와트에서 예. 앞으로 10년 후 2035년이면 618기가와트로 무려 3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업체들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테라젠과 삼성 SDI는 미국의 넥스트 에라 에너지와 각각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가격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리튬 인산철, 이 중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거든요. 네. 저가로의 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대용량 특화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ESS가 아마 이제 K 배터리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면서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서도 수익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선택지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른바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네. 이른바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스페이스X가 외부에서 배터리를 공급받는다? 이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우주선이라는 이제 특성상 고난이 기술, 3000도가 넘는 온도에 견뎌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전성, 내구성, 이 최고 수준의 성능을 이제 K 배터리가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글로벌리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어서 아마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 로봇이라든가 드론, 선박, 우주선과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익 구조가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전기차 시장 부진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좀 모색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오늘 정부가 첫 시추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자,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제 시작된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자세하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지난 여름까지 이제 탄성파 탐사를 통해서 탄성파 탐사를 했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이제 유망 구조를 7개 도출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유망 구조 중에 이제 아마 확률이 제일 높은 이런 구조, 그게 아마 대왕고래 구조 같은데요. 네. 그 대왕고래 구조를 찾았고 그다음에 그 대왕고래 이제 구조 내에서 석유가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시추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왕고래 구조라는 것도 점이 아니고 굉장히 없죠. 네. 크니까 네. 이제 그 중에 한 점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가장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그 오늘까지 뉴스를 보면 그 발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그리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고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올 겨울부터 이제 시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추에 최종 승인을 했다라는 뜻이 범위가 넓은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좁히고서 여기다. 예. 이제 이게 동의가 네.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월 20일 1월인가 1월 20일 12월 20일 12월 20일 쯤에 첫 탐사 시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동의한 그 지역이 어디쯤인가요?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위치가 어딘가요? 사실 뭐 정확하게 네.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알지는 않았지만 않아요, 약간. 네, 대회비. 근데 이제 지금 광구 이름으로 보면 6-1 북측 광구랑 그다음에 8광구 경계 지점에 있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근데 때문에 진짜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저기서 발견이 된다면 부존량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약간 붉은 점 저곳입니까? 지금 네네. 6-1N과 8강구 사이 예, 저기. 예, 예. 저기를 일단 결정을 해서 12월 20일경에 역사적인 시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의문과 또 반론도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과연 이제 시추를 할 만큼 가능성이 있는가? 액트지오도 발표도 하고 뭐 그동안의 과정들은 저희가 잘 전해드렸었죠. 근데 이번에 저렇게 동의를 하고 시추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또 많은 뭐 정부나 당국에서도 지질 구조를 연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더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예, 뭐 지난 그 여름에 그 석유공사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많은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탐사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지역과 유사한 지질 지형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과거의 그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광구는 그 퇴적 분지의 유형이 그 비활성 경계부 패시브 마진 베이진이라는 그런 특별한 유형의 이제 퇴적 분지인데 그것이 예. 그 심해 유전에서 발견된 유전의 한 90% 이상이 그러한 유형의 이제 그 퇴적 분지에서 발견이 됐고 또 하나는 예. 지질 시대로 보면 이제 이게 신생대인데 그 대부분의 그 심해 광구의 한 50% 이상이 다 신생대 지층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질 시대나 아니면 퇴적 분지의 유형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이런 심해 광구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요번에 뚫을 곳 시추할 저 울릉 분지가 쉽게 생각하면 과거에 나온 데, 가스 나온 데들의 그 퇴적층과 거의 유사한 지질 구조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질 구조랑 그다음에 지질 시대의 특성을 공유하고 갖고 있습니다. 있다. 예. 기대감도 커지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제 기대보다는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과정을 거칠지도 한번 궁금하게 됩니다. 자, 시추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는 이제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큰 특징이 심해에서 하는 시추다 하는 게 가장 큰 네. 특징이고 이 시추 과정 자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도 다 시추 회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노르웨이의 석유 시추 회사를 이제 불러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너무 심해기 때문에 그 시추선이라고 하는 드릴쉽이라고 하는 이제 배가 와서 이제 그 위에서 시추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 배와 그 그 해저면과를 연결시켜주는 라이저라는 또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되고 네. 그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일반적인 그 시추 파이프를 돌려가지고 이게 다 회전식 시추거든요. 예. 그래서 시추 파이프를 돌려서 이제 지층을 깨가면서 이제 시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이제 깊이만큼 하게 되면 이제 시추공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이제 케이싱이라고 하는 쇠 파이프를 달고 그 다음에 거기를 시멘트로 붙이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심도에 도달하는 게 이제 이 시추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부존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시추 중에 하는 평가 방법이 있고 시추 이후에 하는 평가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추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암석이 깨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암석 시료를 검증한달지 아니면 시추 시간, 시추 속도를 체크를 한달지 아니면 이제 그 시추할 때는 이수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수가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각종 징후들 뭐 이제 그런 징후가 있으면 네. 우리가 그걸 유징 또는 가스징이라고 이렇게 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하나 이제 시추 중에 하는 작업이고 그다음에 시추가 그 목표 심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유선 검증이라고 해서 각종 측정 기계를 이제 땅 속으로 내려가지고 각종 물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과연 여기에 들어있는 유체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물이냐, 탄화수소냐, 석유냐 예. 이거를 이제 판가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이제 공급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지표들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평가정을 새로 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장량에 대한 확실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지금 말하는 시추는 좀 구분해서 탐사 시추입니다. 있냐 없냐 하기 때문에 탐사 시추가 왜 직접 캐는 것보다 더 어렵죠?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파올련 그 시료만 보고 나면 여기 있다 없다가 바로 판가름이 날까요? 그것도 많은 국민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탐사 시추라는 건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 사전에 시추 경험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무조건 그 목표 심도만 가지고 있고 목표 지점까지 무조건 뚫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그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목표 심도에 도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부존량 같은 것들은 네, 팠어요. 시료를 올리면 네. 그걸로 됩니까? 바로?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네.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선 검층이라는 방법으로부터 간접적으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유체의 종류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서비스만 전문으로 해주는 또 서비스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알려진 그 옛날 이름은 슐럼버저라는 회사고 이제 지금은 SLB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전문으로 해주는 기업입니다. 자, 정말 토탈 아트네요. 종합예술처럼 막 다 들어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028년에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2035년부터는 정말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상업 개발에 돌입한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네. 2035년. 그리고 정말로 지금 예측한 대로 최대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 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당당 15위권의 산유국이 되는 건데요. 140억 배럴, 15위권의 산유국,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인가요? 일단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매장량이라는 표현은 이제 일반인은 쓸 수 있지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는 쓰는 매장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부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사 자원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맞고요. 탐사 자원량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140억 배럴이라는 건 이제 탐사 자원량의 최대치를 지금 이야기했고 이제 보통 뭐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최대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보다 적게 나올 확률이 90%, 이거보다 많이 나올 확률이 1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마 실제로 발견하게 되더라도 이것보다는 이제 적게 나올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주의 깊게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40억 배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가스전이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이제 이 오일의 양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환산 기준은 이제 발열량으로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열량으로 따지면 1배럴이 약 그 6,000 입방 피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 단위계를 주로 쓰기 때문에 피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 가격을 보면 보통은 한 1입방, 그 1000입방 피트가 보통 한 이제 가스 자체는 한 3불, 우리가 LNG로 수입하면 한 10에서 15불쯤 되고, 그러니까 6,000이니까 여기 곱하기 6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에 뭐 예전에 뭐 몇백조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함부로 쓰면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이라도 보통 발견됐을 때 5억 배럴 이상이면 이제 자이언트 필드라고 그러고 10억 배럴 이상 되면은 슈퍼 자이언트 필드라고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큰 이런 유가스전으로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에 뭐 지금 최소 예측치가 한 35억 배럴인데 그럼 이건 적은 거냐?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000조 막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가격 자체가 워낙 또 그렇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해 주셨는데 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시추를 했는데 부전 여부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이 시추 이후에 두 가지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는 이제 두 가지겠죠. 발견을 하든지 발견을 못 하든지. 이제 발견을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상업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상업성 평가를 가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거고요. 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걸 매장량으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하기가 쉬운가 하는 건데 이건 생산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경우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80% 이상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매장량 평가에서 얼마나 될 건가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매장량이나 생산성 평가에서 이게 양호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제 상업화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발견을 못하면, 이제 발견을 못한 경우를 이제 드라이 웨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발견을 못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탐사정에서 우리가 목적은 발견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탐사 자료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자료를 얻어가지고 그 자료를 재해석해서 그 광구 일대를 이제 다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알고 있던 정보들을 이제 실제로 시출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다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판단했던 게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또 광고 해석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유망 광고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7개 광고를 이제 도출한 거에서 순위를 다시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발견도 중요하지만 발견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 자료 해석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고. 이근상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월 첫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